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진작에 올렸어야 됐는데 쌤이 좀 농땡이를 피우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늘은 2단원의 두 번째 단원 중단원인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이름을 가지는 중단원을 볼 거고요. 바로 조공과 책봉 형식의 외교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공이랑 책봉이라는 관계, 특별한 이제 외교 관계죠. 네,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것 같은데 1대1 또는 위아래가 없는 관계라고는 하는데,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는 조공이랑 책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별한 외교 형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 조공이랑 책봉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보시면은요, 한나라 때의 외교 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한나라 때는 옛날 옛적에는 어떤 외교 관계가 있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과 흉노의 화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조 때 흉노와 형제 관계를 체결했어요. 우리 기억나요? 이 고조와 흉노의 형제 관계는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죠. 무슨 전투? 백등산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 흉노가 이겼기 때문에 형제 관계를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맺더라. 그런데 이제 한나라 때 무제 이후에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을 주변국에 적용하면서 이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형성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한이 종이 위에 있고 주변국이 아래에 있다. 위아래라기보다는 관계에서 문안을 먼저 인사를 하면서 조공품을 갖다 바치면 답례품을 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나라 이 조공과 책봉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교 형식으로서의 조공과 책봉은요, 일단은 유교적 통치 이념, 그렇죠. 한나라 때 유학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화의관에 바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의관이라는 거는 오랑캐와 중화를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게다가 직접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대신에 본인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중국 중심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약간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호간에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공을 받으면서 권위를 확보하고요.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책봉받아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조공과 책봉의 형식의 외교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공, 책봉 둘 다 하기도 하고요. 교역을 하기 위한 조공만 성립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통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 외교로서의 모습, 그리고 또는 문화 경제적 교류를 통한 통로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도표로 잠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 국가들이 있겠죠. 네, 주변국이 있으면 약간 주변국은 중국을 통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죠.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 중국이 책봉의 형식, 그러니까 책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통치를 인정해줄게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는 외교 형식의 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시대별로 어떻게 외교 형식이 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조 시기에 있었던 이제 외교 형식을 보시면, 남북조라는 거는 나라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국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누가 우위야, 누가 중심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다원적인 관계, 외교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조공하는 나라가 필요나 실리에 의해서 책봉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나라랑 조공 책봉 관계를 맺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 소국을 책봉하고 조공을 받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도 사절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신에 우리가 더 위에 있다, 우리가 더 위에 있다 하면서 상대국 사절을 조공 사절로 취급하는 등 약간 서로가 견제하는, 살짝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견제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삼국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북조와 남조 모두 조공이나 책봉을 받죠. 그래서 우리 6차 시에 보시면 참고로 우리 문제를 풀었는데 6차 시에 고구려가 이제 북이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는 남조와 맺기도 하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을 보면서 실리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 주로 남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걸 알 수 있었던 거는 무령왕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이 약간 백제 이제 남조였던 양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벽돌 무덤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 장악 이후, 즉 6세기 이후부터 남북조와 각각 직접 조공과 책봉을 맺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세기 그리고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신라와 사절을 교환해 가면서 성장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나라 시기에는, 당나라 이제 통일을 했잖아요. 당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당 하나만 있죠. 일국. 그러니까 당 중심의 외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요구했었다라는 게 당나라 시기의 외교 관계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를 맺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교류를 위한 관계, 조공을 위한 관계, 책봉과 조공을 함께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돌걸, 위구르, 토번 같은 유목 국가 같은 경우에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관계, 경제적 교류가 제일 중요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부족하면은 군사적 공격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만 당나라 같은 경우는 얘네들과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가 없으니 뭘 보낸다? 화번공주를 보낸다. 이 화번공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친해지기 위해서 공주를 파견을 하는 거죠. 이들과의 군사적 열세 같은 것도 있지만 이들과의 관계를 도모하려면 일단은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주를 보냄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시면은 당나라의 문성공주 같은 공주들을 결혼을 시키기도 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라나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당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아예 둘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통합을 유지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관계를 수용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공 관계를 맺으면서 견당사라는 걸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물을 보고 와서 그걸 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공과 책봉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신라나 발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틀리면 전쟁에 하기도 하죠. 나당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세력이 조금 약해진 9세기 이후 같은 경우에는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는 모습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또는 이제
일본이랑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본다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이제 통일하고 나서 이제 원래는 일본이 백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통일 이후에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사절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요. 규슈 지역에 있는 다자이후, 규슈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교재 지도를 보시면 다자이후라고 왼쪽에 일본에 있을 겁니다. 약간 맨 아래 섬입니다. 맨 아래 섬, 일본의 맨 아래 섬에 있는 다자이후 가까운 쪽을 통해서 불교 사상이나 물문을 전파하기도 하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신라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일단은 조공과 그다음에 책봉이라는 독특한 외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남북조 시기에도 봤었고요. 그리고 당 중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공이랑 책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주변국이 있을 때 주변국은 당나라에 또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문물 교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은 주변국에게 책봉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라 때 그 시기별로 여러분들 다시 분류를 한다면 한나라 때는 고조 때 흉노와의 관계 알죠? 고조 때 흉노의 관계, 그 다음에 무제 때 이 조공과 책봉 관계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무제 때 시작을 했다. 그래서 남북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라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원적인 여러 관계.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나라들이 서로가 이렇게 막 얽히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 중심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갔다. 이 당 중심의 국제 질서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10차시, 11차시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설명이 좀 자세하게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을 텐데 그것들 잘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2차 집필 그리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